이 주제와 관련된 이승만 대통령 영문문서라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영문으로 다 작성을 했으니까 그 양이 대단히 방대합니다. 그것이 학계에 그리고 일반에 공개된 지가 10년이 넘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한국 현대사를 공부하는 사람이 12년 동안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역임했던 분의 그 문서를 제대로 천창에서 연구하지 않고 참고하지 않고 어떻게 연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직까지도 연세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이승만 대통령 문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논문을 쓰는 한국사학자, 한국사를 전공하는 연구자들이 수가 극히 없다는데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승만은 90년 동안 사셨습니다. 1875년에서 1965년. 그 시기 우리 한국의 역사, 한국 근현대사의 역사와 이승만의 역사, 이승만의 생애, 그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그와 같은 역사였다. 이승만 개인에게도 엄청난 좌절과 실패와 또 나름대로의 안타까움과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던 분이죠. 우리 대한민국 역사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구한말 일본 제국제 식민지로 되고 40년 동안 또 해방이 되고 좌우 또 대결이 되고 한반도에 분단 정권이 생기고 또 전쟁이 나고 엄청난 시련이 있었던 그와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주제의 그냥 결론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겁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것은 곧 우리 한미 동맹의 상징 아닙니까?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한미 동맹이 1953년에 체결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지금의 2003년의 대한민국과 같을 수가 있을까? 그만큼 한미동맹의 체결, 한미동맹의 성립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오늘의 역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 한미동맹의 상징인 한미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또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아야만 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지 않습니까? 동맹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쪽이 원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동맹이라는 것은 두 나라 이상의 나라들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동맹, 한미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하는 그 과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대단히 어려운 그와 같은 과정을 겪는데 미국은 처음부터 우리 한국과의 한미상호방위 조약, 즉 한미 군사동맹의 체결을 굉장히 원하지 않았죠. 네. 근데 그토록 원하지 않은 그 미국에 있어서 한국이라는 가치가 굉장히 높으면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미국의 일본 정책이라는 것이 2차 세계대전 또 태평양 전쟁 동안에 원수처럼 두 나라가 싸웠잖아요. 근데 역사의 전쟁이라는 것이 참 묘하게도 이 전쟁을 서로 치른 미국과 일본의 나라가 태평양 전쟁이 끝난 다음 불과 2년도 더 안 되어서 미국과 일본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가는 거예요. 왜? 미국에 있어서 일본의 중요성이 새삼스럽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로 인식이 되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일본 정책이 굉장히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어떠냐?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미국에 있어서 그다지 중요한 나라가 아니다. 뭐 경제적 가치는 뭐 말 것도 없고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도 가치가 없는 그와 같은 뭐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동맹을 맺자고 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미국과의 어떤 동맹을 절실히 요구를 하고 그랬지만은 미국은 그에 대해서 어떤 그 반응이 굉장히 부정적이었단 말이고 그와 같은 이 한미동맹의 상징인 한미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하는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잠깐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앞으로 한 몇십 분 동안 얘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얼굴들이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다 눈에 다 있는 분들이죠. 내가 이 표시하는 거지. 그렇구나. 여기구나. 요거는.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은 남한 점령군 미군 사령관 하지란 장군이고요. 그리고 이 양반은 이제 잘 아시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죠. 따로 뭐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할 때 두 외무부 장관이 국무장관 들레스라는 사람하고 변영태 국무 그리고 조약 체결할 때 서울에 온 들레스 장관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선물하는 우리가 이승만을 얘기할 때, 그런 굉장히, 친미주의자였다. 또 뭐 내지는 굉장히 철저한 친미주의자였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인데, 근데 사실은, 진실은 뭔가 하면, 이승만은, 맹목적 친미주의자가 결단코 될 수 없는 그와 같은 인생을 겪었던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 더군다나 1905년에 호종의 그 밀명을 받고 태평양 건너서 미국 땅에 가서 그야말로 어렵게 미국의 대통령인 테오도르 루즈벨트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났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때 청년 이승만이죠. 이 한국의 어떤 독립이 굉장히 위태로운 그 상황 속에 있으니까 1882년 한미수호 통상조약에 있는 대로 우리가 독립이 위태로우니까 어려운 나라에 위기가 있으니까 한미수호 통상조약의 내용대로 우리를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했을 때 미국 대통령 테오도르 루즈벨트는 그와 같은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루트를 밟아서 오라. 뭐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승만이 테오도르 루즈벨트를 만난 시기가 1905년 8월 4일인데, 그 5일 전에 미국의 육군 장관의 사람이 윌리엄 태프트라는 사람, 그리고 일본의 수사인 가츠라 다로, 이 두 사람 사이의 밀약이라는 것이 소위 태프트 가츠라 밀약인데, 그 태프트 가츠라 밀약의 내용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일본과 미국이 상호 공동 이해관계 속에서 미국은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하는데 미국이 동의하는 것이고 그 대가로 일본은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는 데에 간섭하지 않는다. 상호 그렇게 한 내용이 태프트 가츠라 밀약인데 이 밀약의 내용이 1924년, 20년 뒤에 미국인 교수에 의해서 그 내용이 이제 알려지게 되었을 때 그 이승만이 받았을 충격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겁니다. 일종의 미국의 배신 행위죠. 우리 한국과 한민족에 대한 미국의 배신 행위를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1945년 한반도가 분단되고 미국과 소련이 남북한을 점령을 하고 또 한일 합방 1910년 이와 같은 한미 관계 역사에서 미국이 저지른 엄청난 어떤 실수라 그럴까 어떤 배신 행위를 이 이승만은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뭐냐? 미우란 나라가 좋으나 싫으나 우리 한국의 독립적인 이전, 식민지 기간 동안에도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 한국의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그 어떤 국가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현실이죠. 그리고 대통령으로 취임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초강대국 미국의 정책과 의지에 달려있다 하는 그와 같은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이승만은 아주 철저한 지미주의자, 미국을 잘 아는 미국 전문가, 제1급의 미국 전문가. 1905년 이후에 이승만이 미국에 남아서 이제 공부를 대학교로 갑니다. 조지타운에서 학사를 하고, 그다음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를 하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이제 박사를 합니다. 그 이후에 이승만은 미국에 남아서 한국의 독립을 위한 외교 활동을 이제 벌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다, 미국의 정치적 생리가 어떤 것이다, 미국의 실체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굉장히 또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또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야말로 제1급의 미국 전문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 1948년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당시에 이승만의 위치가 그렇다면, 그러면 이승만은 우리가 볼 때 그냥 맹목적 어떤 친미주의자가 아니라 그런 철저한 미국을 제일 잘 아는 1급 전문가로서의 지미주의자, 또 미국을 우리 한국의 도움을, 국가 이익을 극대화시키는데 꼭 필요로 하는 그와 같은 미국, 따라서 철저한 용미주의자, 또 미국과 어떻게든지 간에 연계를 해야 하는 철저한 연미주의자라고 평가하는 것이 이승만에 대한 미국 인식에 대한 정확한 평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위임을 받아서 외교 활동을 정권을 받아서 미국에서 활동을 펼쳐서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이후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정을 미국 정부에게 줄기차게 공식적으로 승인해 달라고 요청을 임시정부 차원에서도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승만도 끊임없이 하는데, 그래 미국이 임시정부를 공식적으로 승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해방될 때까지.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저게 바로 이제 한반도 신탁 통치안이라는 건데, 미국 정부가,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 미국 정부가 임시정부를 공식적으로 승인해 줄 수 없다는 표면적인 그와 같은 이유는 뭘 내세우는가 하면, 이 중경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국민의 어떤 그 대표성을 지니지 못한다. 왜? 대한민국 임시정부뿐만 아니라 한국 독립을 위한 단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국민 전체의 의사를 대표할 수 하는 그와 같은 단체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이 임정을 공식적으로 승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그와 같은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임정을 공식적으로 승인해 줄 수 없는 이 실질적인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면 저 한반도 신탁 통치안. 우리에게서 저 한반도 신탁 통치안은요, 참 가슴 아픈 것이죠. 이 한반도 신탁 통치안 때문에 보세요. 해방 이후에 1945년부터 1948년 우리 한국 사회 내부의 어떤 갈등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근데 저 한반도 신탁 통치안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루즈벨트 대통령이 제일 처음 제안한 것이 저 국제 신탁 통치안인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신탁 통치안을 제안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처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전후 처리 문제들, 이를테면 무슨 독일 처리 문제라든지 또 국제나 유엔의 어떤 설립 문제라든지 또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당면한 과제가 뭔가 하면 식민지 문제, 식민지. 19세기 말 20세기 제국주의 국가들이 전 세계의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에 수많은 식민지들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중에 우리도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가 40년 되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식민지 문제, 세계적인 산재에 있는 이 식민지 문제 전체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누구에게? 스탈린과 처칠에게 제시한 그 방안이 소위 말하는 국제 신탁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즈벨트 미국이 제일 먼저 제안한 국제 신탁 통치안에 대해서 소련의 스탈린도 그리고 영국의 처칠 수상도 동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의를 하더라도 처칠이라는 사람은 영국의 수상이에요. 영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 도처의 식민지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왜 신탁적 통치안을 제시하는가 하면 미국 나름대로의 표면적으로는 식민지 이 주민들의 어떤 삶의 어떤 고통이나 지배로 통한 같은 착취나 이와 같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그들을 빨리 이제 그 몇 년 동안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식민지마다 다르겠지만은 아무튼 일정 기간 동안 신탁 통치를 해서 독립국가로 만들어 주면 좋겠다 하는 얘기인데 실제로 미국의 그 어떤 속셈은 뭔가 하면 이 식민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도 여전히 무슨 프랑스 제국이 있고 영국 제국이 있고 이렇게 하면 미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그만큼 좁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제국주의국가 갖고 있는 식민 제국이 해체되어야만 미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미국의 상품과 미국의 자본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지 과거처럼 식민 제국, 영국 제국, 프랑스 제국 이렇게 제국 단위로 존재하면 미국의 걸림돌이 되니까 미국의 발전에, 미국의 국가 이익에. 자, 그것을, 식민 제국을 해체시키기 위한 그와 같은 방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처칠이 모를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칠은 그런 거예요. 연합국이 갖고 있는, 영국을 포함한 연합국이 갖고 이 지배 통치하고 있는 식민지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 것이다. 영국 제국에 속해 있는 영국 식민지들의 독립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신경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이제 미국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걸 동의를 해서 그러면 이제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싸웠던 적국, 일본, 그리고 독일, 이탈리아가 가지고 있는 지배 통치하고 있는 식민지에 한해서 신탁 통치안을 실시한다. 이렇게 합의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연히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되어 있는 한국민, 일본의 식민지, 이것을 위한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반도 신탁 통치안을 미국이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로 되어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국제 신탁 통치안의 대상으로 자동으로 이제 편입이 되어 갔던 것이죠. 1905년, 1910년, 1945년. 미국에 대한, 미국의 배신 행위에 대한 이승만의 경험이라는 것이 결국은 국제정치가 얼마나 냉혹한 것인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대통령으로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제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승만 대통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가적 차원에 있어서의 과제. 그것은 뭔가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신생 독립국가 민주공화정, 이 대한민국의 생존을 확보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생존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세계 초강대국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맺는 길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믿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줄기차게 이제 요구를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그 이승만의 요구를 아주 차갑게 이제 외면을 하는 것이죠. 신생독립국가 대한민국의 생존과 안보는 좋으나 싫으나 미국의 의지와 정책에 달려있다 하는 엄연한 현실을 이승만 대통령은 인정을 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특사로서 한미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1953년 6월 18일 날 그 방공포를 석방한 이후 미국이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과 한미상호방위 조약의 체결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특사로 지명된 사람이 이 월터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미 국무성에 극동 문제 담당 차관보였습니다. 자, 이 사람이 1953년 7월 25일부터 한 3주 동안 이제 와 있었는데요. 그가 나중에 후일 다음과 같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고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승만은 우리 미국을 궁지로 몰아넣었고 그리고 그런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의 협상에 임하는 그 어떤 자세라든가 의지라든가 그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강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면은 자기의 어떤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방안 방책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하고 정밀한 어떤 협상 전략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리차드 M. 닉슨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의 부통령이었던 사람인데 한미 상호방위 조약 체결이 끝난 다음에 그해 1953년 11월에 이승만 대통령을 방문한 자리에서 두 사람이 회동을 했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닉슨 그 부통령의 어떤 그 감이라 그럴까 소감이라 그럴까 하는 것을 자기가 대통령이 나중에 끝난 다음에 자신의 회고록에서 저렇게 이제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승만의 용기와 뛰어난 지성에 감명을 받고 한국을 떠났고 나도 역시 공산주의자를 상대할 때 이승만의 통찰력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그 외에도 나는 그 노인의 현명함을 더욱더 높이 평가하게 되었다. 닉슨이라는 사람은 1950년대 그야말로 냉전의 투사라고 얘기할 만큼 철저한 반공주의자고 그리고 그가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서 배운 것이 뭔가 공산주의자들과의 협상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가 하는 것을 그와 같은 방법을 많이 배웠다는 것이죠. 이쪽 사진은 1972년 역사적인 닉슨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1972년 겨울에 중국을 방문해서 주원래 당시 수상과 이제 만난 장면이고 이걸 통해서 이제 그 미국과 중국이 국교 정상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타이완이 이제 또 희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전까지는 유엔의 상임이사국 5개 중에 하나가 중화민국인데 이제 중국과 미국이 국교 정상화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중국이 이제 상임이사국 자리를 이제 대신하게 되는 것이죠. 외교라는 것은 국가의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고, 그렇죠. 외교라는 게 뭡니까? 외교 정책, 외교가. 그것은 결국은 자기가 속한 나라의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인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이 뭐냐? 그와 같은 방책이 뭐냐? 그게 외교 정책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이제 1953년 8월에 이제 가조인이 되고, 그리고 10월 1일 날 워싱턴에서 정식 조인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1954년 1월 달에 한국 국회가 비준을 하고 미국 상원이 이제 비준을 해서 비준이 통과되었는데, 근데 이 비준이 양국 국회에서 통과된과 동시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법적으로 이게 효력을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었다 이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 조문 내용 중에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려고 그러면 양국 국회가 통과시킨 비준서를 워싱턴에서 교환하는 순간부터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 그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근데 두 나라 국회가, 의회가 비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준서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비준서 교환이 이루어진 것이 1954년 11월 17일인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비준서 교환이 발생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나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것은 한미 동맹의 성립, 그리고 그것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방책으로 작동이 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끔 한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산업화, 근대화, 그리고 민주화의 토대가 되었다 하는 점을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될 그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생 독립국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하루라도 빨리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체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 탑 프라이오리티, 가장 최우선은 뭐냐? 대한민국의 안전, 생존과 안보를 확보하는 거예요. 나라가 신생 독립국가 대한민국의 생존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건 무슨 민주화니 무슨 뭐 산업화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이승만 대통령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국가적 해결해야 될 그 과제는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체결하는 것이다. 저기 이승만 대통령의 벼랑끝 전략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역사적인 어떤 그 배경을 조금 말씀을 또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차 세계대전 동안에 미국의 한국 정책이라는 것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국과 중국과 소련과 영국 이 4대국에 의해서 한국민에 대한 신탁 통치를 실시를 한다. 그렇게 원칙적으로 이제 합의를 해놨어요. 근데 이 전쟁이 예상보다 이제 빨리 끝났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한국민에 대해서 4대 강국이 신탁 통치를 실시를 하는 것은 합의를 해놨는데, 그러면 그 신탁 통치를 얼마 동안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태평양 전쟁이 끝난 거예요. 원칙적인 그와 같은 뭐 합의만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태평양전쟁이 끝난 다음에 38선을 이제 경제를 해서 일본군의 어떤 그 무장을 항복을 받는 그와 같은 그 목적으로 38선이 이제 획정이 되고, 북한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소련 군대가, 남한에는 미국 군대가 점령을 해서 양쪽 다 군정이 이제 실시가 되는 겁니다. 자,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었을 때 미국의 공식적인 한국 정책은 무엇인가? 트루만 대통령 행정부의 정책은 뭔가? 공식적으로
최고 5년에 걸친 신탁 통치를 성공적으로 실시한 다음 한반도에 통일된 민주적인 그와 같은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미국의 공식적인 정책인데, 우리들 모두가 다 알다시피 그게 무슨 미소공동위원회를 갖다가 수십 차례 열었어도 이 한반도 신탁 통치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집행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우리나라 한국 사회가 자우의 어떤 찬탁이냐 반탁이냐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엄청나게 심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미국으로 봐서는, 트루먼 행정부로 봐서는 1945년 8월 15일 이후 1946년, 1947년이 지나가도 현실적으로 신탁 통치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시될 수가 없게 되었다. 자, 그와 같은 판단을 하니까 미국의 한국 정책의 기존의 공식 정책이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그게 바뀌는 게 어떻게 바뀌는가? 1945년 태평양 전쟁 이후에 미국 트루먼 대통령 행정부 내에도 국무부와 이 국방부 사이의 의견 대립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뭐가 많은가 하면, 국무부는 공식적인 미국의 정책을 수행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 신탁 통치를 성공적으로 실시를 해서 한반도 전체를 이루는 통일된 민주정부를 소련과의 어떤 협력하에 세워야 된다 하는 쪽으로 밀고 갔고, 국방부는 처음부터 남한의 미군이 점령한 이후 직후부터 한국이라는 미국에 있어서 군사 전략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5만 명, 6만 명의 미군을 주둔할 가치가 별로 없다. 그 점령군 미군을 미국에 있어서 굉장히 더 중요한 지역으로 보내야 한다. 이를테면 일본을 보내든지 독일로 보내든지. 자, 처음에는 이제 국무부의 주장이 훨씬 더 강했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한국 내의 사정이라는 것이 신탁 통치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여건이 되니까 결국은 국무부가 국방부의 의견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이 결정한 게 뭔가, 한국 문제를 한국으로부터 떠난다. 한국으로부터 떠난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경제적인 가치, 군사적인 가치, 전략적인 가치가 거의 없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떠난다는 거예요. 자, 떠나되 그냥 떠나고 철수하면 미국의 대외 신인도, 신뢰성, 이것이 굉장히 이제 타격이 되고 흠집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한국으로부터 미국의 국가 위신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그 방향으로 명예롭게 한국으로부터 떠나고 철수할 수 있는 방책이, 명안이 뭔가를 연구한 거죠. 근데 그 연구한 결과가 뭔가 하면 이 한국 문제를 국제연합 유엔에 넘기기로 결정한 거예요. 한국 문제를 국제연합에 이양시키기로 결정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국 문제를 국제연합 유엔의 문제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48년 5월 10일 이제 총선거를 통해서 남한만, 그것도 이제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하여튼 남한만에 총선거 설치를 해서 재헌국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헌법이 만들어지고, 그 헌법에 따라서 이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이제 선출이 되었잖아요. 근데 1948년 8월 15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는 거예요. 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처음 출발할 당시에 미국의 트루먼 행정부의 신생 독립국가 대한민국의 생존에 대한 그 전망의 평가가 미국 행정부, 트루먼 행정부에 속해 있는 많은 정보기관들이 주별로, 달별로 그 정보기관들이 정세 보고의 타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생존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하다. 공산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대한민국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대단히 부정적인, 대단히 회의적인 그런 어떤 전망을 미국 정부, 트루먼 행정부는 갖고 있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미국과 군사동맹을 하루라도 빨리 체결해야만 된다고 믿은 이승만 대통령과 한국으로부터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떠난 그 미국을 상대로 동맹을 체결하자, 그렇게 줄기차게 요구해봤자 그 미국이 순수하게 응하겠습니까? 철저하게 외면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역사의 전개라는 것이요, 참 묘하게도 역사의 전개 과정 속에서 참 묘한 게, 대단히 어떤 아이러니한 게 생각보다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평양 전쟁 기간 동안에 그 적대국으로 싸웠던 그 일본과 미국의 관계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미국이 굉장히 편향적이고 친일적인 그 같은 정책을 통해서 일본을 다시 재건시키고 일본을 다시 부흥시키기로 미국이 결심을 하고 또 그와 같은 정책으로 밀고 나오고, 또 유럽에서는 그토록 그냥 2차 세계대전을 싸웠던 그 독일을 또 상대로 싸웠는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그리고 또 얼마 안 돼서 1947년쯤 오면은 또 미국의 그 소독에 대한 정책이라는 것이, 독일에 대한 정책이 또 이제 바뀌고, 적대국이 아주 그냥 굉장히 했던 우방, 동맹, 그 수준까지 이제 변하는 과정을 보면 참 그 묘한 대목이 상당히 많은 것이죠. 자, 우리에게도 그래요. 1947년 가을쯤, 그리고 1948년 쯤 오면 미국의 어떤 세계 그 정책 내지는 냉전 정책을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뭔가 하면, 중국 대륙에서의 어떤 그 움직임이 형세가 미국이 원하는 쪽으로 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시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아시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미국의 파트너 동반자는 중국으로 결정해 놨는데, 근데 중국의 상황이라는 것이 장개석의 국민당 정권이 부패해서 모택동의 공산당에 의해서 자꾸만 중국 국민의 지지가 상실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1947년 후반부터 48년쯤 오면은 이제 미국이 중국 대륙에 공산을 하라는 것이 싫지만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와 어떤 현실이다. 자, 그렇게 되니 중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동반자, 파트너로 생각했던 그 미국이 중국 대신에 이제 누구를 잡는가? 그래서 이제 일본을 이제 아시아 태평양의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일본 정책에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대단히 친일적으로 일본의 어떤 부강, 일본의 어떤 그 발전, 부흥, 재건 쪽으로 미국이 가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은 미국의 일본 폐장적인 일본 친일 정책이라는 것은 또 대통령으로서 이승만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이 과거 어떤데 제국주의 국가 일본에 대해서 미국이 그토록 또 저렇게 일본의 재건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것은 장차 일본의 제국주의, 일본의 팽창주의라는 것이 또 부활해서 과거와 같은 제국주의 시대의 제국주의적인 그와 같은 위협이 현실적으로 우리 한국에게도 온다 하는 것을 실감했기 때문에, 사실은 한미상호보안이 조약을 체결할 그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체결한다.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물론 북한을 비롯한 공산주의 세력의 어떤 재침, 그것을 사전에 막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일본의 위협인 거예요. 일본 팽창주의의 위협을 사전에 막는 그와 같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줄기차게 이승만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을 그토록 끈질기게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949년 이제 그 중국 대륙에 완전히 공산화가 다 되어버렸어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잖아요. 그리고 또 1949년에 미국만이 갖고 있었던 원자 폭탄 그 독점도 소련이 원자 폭탄 실험에도 성공함으로써 이 세계 정세에 엄청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세계 정책의 어떤 를 다시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서 그래 미국이 새롭게 내놓은 세계 정책의 핵심, 냉전 정책의 핵심이라는 것이 뭐냐? 그것이 1950년 4월 말에 트루만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인함으로써 미국의 공식적 정책으로 된 그 문서가 있는 게 그게 뭔가 하면 세계 어떤 지역에도 공산주의 세력의 어떤 그 침략이나 침투나 위협에 대해서는 미국이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다 하는 것이 미국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2달 뒤에 6.25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아주 그 새롭게 결정된 2달 전에 결정된 이 새로운 세계 정책의 결정에 따라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군사적으로 6.25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한 5분만 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고, 그 6.25 전쟁이라는 것은 이제, 학계에서 정설이 아니라 이제 그 진실로 밝혀진 것이 뭔가 하면,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는 뭐 여러 가지 무슨 미국의 음모설도 있고 메가드가 어떠니 이승만이 어떠니 그렇지만 1991년 12월 25일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그 이후에 소련에서 나온 공개된 그 어떤 문서들 대량의 문서들을 이제 확인한 결과 이제는 이제 진실로서 밝혀진 것은 김일성이 스탈린과 의논해서 스탈린의 성인과 그리고 모택동의 군사적 지원 약속을 받고 6월 25일 남침한 것. 그것은 이제는 숨길 수 없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같은 역사적 사실로 판명이 된 겁니다. 6.25 전쟁은 이승만 대통령에서 한반도 전체를 통일할 수 있는 그야말로 하늘이 준 절호의 기회라 그렇게 간주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뜻대로 되어가지 못하고 전쟁 발발 1년 뒤에 미국이 전쟁을 군사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결정을 해서 이승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휴전회담이 이제 개시가 되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으로서는 휴전이라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당신의 그 말로 표현하면 휴전이라는 것은 한국민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영장이라 그렇게 수십 차례 미국의 고위 관리들에게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들레스에게 그리고 또 특사라원 로버트슨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휴전 결사 반대 운동을 앞장서서 한 것이죠. 근데 미국의 이제 그 휴전 협정 달성 실현이라는 것은 미국이 바꿀 수 없는 확고한 의지고 정책이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것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힘이라든지 영향력은 물론 없는 것이죠. 물론 휴전의 결사 반대를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을 받아들이지 않고 용인할 수 없다. 우리는 단독이라도
38선 넘어 북진 무력 통일을 달성하겠다 뭐 하는 그와 같은 의지를 소위 말해 그의 북진 무력 통일론을 뭐 줄기차게 이제 주창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미국으로 봐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미국 국내 의회와 국민의 여론이 대단히 시간이 갈수록 나빠져가는 한국 전쟁을 조기에 정치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휴전협정 체계를 빨리 실현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휴전협정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그 협조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절대적이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휴전협정이 체결된다라고 했을 때 그 휴전협정이 제대로 작동이 되겠습니까? 자, 미국으로서는 휴전협정을 조기에 타결을 해야 되고, 이승만 대통령으로서는 천하 없어도 휴전협정이 체결되기 이전에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이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뭐 두 나라 사이에 뭐 엄청나게 이제 대립과 이제 긴장이 이제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이제 그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그와 같은 역할을 계기가 된 것이 방공포로 석방을 대통령 직권으로 석방시키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이 방공포로 석방을 그야말로 계기로 해서 이제 미국도 더 이상 미국의 정책에 협력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 뭐 한때는 우리가 뭐 신문에서도 여러 번 그 기사화되고도 오래전부터 미국 정부가 이승만 대통령을 강제로 뭐 이렇게 제거시키기 위한 뭐 여러 가지 계획도 수립하고 그랬거든요. 실제로 뭐 에바레디 무슨 계획이고 뭐 아주 구체적인 이승만 대통령 제거 계획을,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계획을 수립했다는. 다만 그와 같은 계획들을 미국이, 이승만은 그야말로 눈에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거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이제 드는 것이고, 그 생각을 구체화한 것이 제거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승만 대통령을 현실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왜? 이승만 대통령을 대체할 만한 그 역사적 인물이 반공의 상징인데, 1950년대는 반공의 시대 아닙니까? 누가 뭐래도 이승만은 아세아, 한국의 반공의 상징인데, 이와 같은 상징적 인물을, 또 국민의 어떤 지지가 대단히 많은 그와 같은 인물을, 지도자를, 이승만 대통령을 대체할 만한 한국의 지도자가 따로 없다. 또 그렇게 판단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할 수가 또 없는 것이죠. 그럼 안고 가는 거죠, 그게. 같이. 그래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길은 뭔가?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으로 하여금 휴전협정 체결의 동의를 받아내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은 이승만의 요구에 동의를 해 주는 것이다. 방공포로 석방을 계기로 해서 한미상호방위 조약 체결을 위한 양국 간의 어떤 그 협상이 빠른 속도로 전개가 됩니다. 여러 선생님들께 나눠드린 그 팜프렛의 7페이지에 이제 보시면 6월 18일 이승만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재촉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자 유일한 성부수로서 방공포로들을 직권으로 석방하는 특단의 조치를 단행을 했다. 이승만의 결단은 휴전협정 체결을 무산시킬 수도 있는 벼랑끝 전략이기도 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면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은, 이승만과 아이젠호는 심하게 갈등했지만 동시에 서로를 몹시 필요로 하고 있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휴전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협조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이승만의 협조를 얻으려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체결을 16분에 보시면은 이제 월터 로버트슨 국무차관보를 대통령 특사로 이제 방위조약 그 협상 체결을 위해서 보낸다는 그 어떤 통보를 하고, 그 방공포로 석방을 하기 전날인 6월 17일에는 이승만 대통령은 브릭스 미국 주한대서에게 한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오늘은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그리고 내일은 일본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절실히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 방위 조약이 왜 필요한가? 그것은 단순히 공산주의 세력의 어떤 위협을 사전에 막기 위한 그와 같은 목적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일본 팽창주의의 부활을 굉장히 위협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은 1950년대 초반에 일본의 어떤 팽창주의를 이승만 대통령이 그토록 절실하게 느꼈을까?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1950년대의 상황이라는 것이 지금으로 생각하면 대단히 다른 그와 같은 상황 속에 1950년대라는 것은 결국은 과거의 제국주의 국가들에 속해 있었던 식민지들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제국주의 국가들과 아주 그냥 치열한 그런 어떤 독립 투쟁 운동을 하고 있던 그와 같은 상황 속에 1950년대에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손을 잡아서 다시 과거의 일본 제국주의의 부활이라는 것이 또 현실적으로 일어나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절실히 필요하다. (6월 19일에) 주한 미국 대사와 한테 한 이승만의 표현도 그렇죠. 자신의 행동이 옳은지 그런지는 후일 역사가 판단해 줄 것이며, 설령 그것이 자살 행위를 할지라도 그것은 한국민의 특권이라 말하므로 휴전협정의 조의는 자동적으로 유엔군 차량부터의 한국 탈퇴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안전하게 전달하라. 그러니까 이승만으로 봐서는 자기가 꺼낼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꺼내는 거예요. 미국에 대해서 방공포로 석방도 그렇지만 정 그렇게 나오면 말이지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 통제권이 유엔군 사령부한테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회수해 오겠다. 뭐 그와 같은 것이 미국으로서는 그게 협박이고 공갈일 수도 있지만은 또 실제로 그걸 행동으로 또 단행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람이 또 이승만이거든요. 설마 그럴까? 설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설마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또 이승만이라는 거예요. 예측 불가능한 것이죠. 예. 상호간에 서로가 절실히 이제 협조가 불가피한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것이고, 이제 두 사람 사이에 특사와 이승만 사이의 줄다리기가 이제 계속 돼서 마침내 일본과 미국이 1951년에 맺은 미일 안보 조약의 수준과 비슷한 정도의 그 한미 상호방위 조약은 돼야 된다. 원래는 무슨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수준과 같은 동맹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원했지만 그건 그렇게 안 되고, 근데 결과적으로
최소한 미일 안보 조약과 같은 내용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체결을 원했는데 실제로 1951년 그 9월에 미일 안보 조약의 내용과 우리 걸 비교를 하면 우리는 이게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내용 중에 그 보면은 이제 양국이 원하는 한 이 조약의 효력은 그냥 영구히 무기한으로 존속한다 그래 돼 있는 것이고 1951년에 미일 안보 조약의 경우에는 그게 아마 10년마다 아마 갱신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1960년도 신 미일 그 안보 조약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가? 남 박사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좀 더 그 51년보다는 좀 더 강화되어 있죠. 네, 그렇죠. 네. 저기 있는 분, 지금 말씀드린 그 남정욱 박사님이 또 이 주제에 관해서 또 우리 학계의 대표적인 전문가 중에 또 한 분입니다. 이 조약의 이제 내용입니다. 조약의 내용.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핵심 내용. 국제적 분쟁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각 당사국이 합법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영토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은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각국의 헌법 절차에 따라 공동으로 대처하고 또 이 조약은 두 나라가 모두 원하는 한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자, 이와 같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체결이 갖는 역사적 어떤 의의라 그럴까 의미는 무엇인가? 결국은 미국은 휴전을 성립시키고 이승만 대통령의 그 북진 무력 통일, 단독 무력 통일을 견제하는 데 성공을 했고 반면에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 세력과 일본의 평창주의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대한민국 생존과 안보를 미국으로부터 보장받는 데 성공을 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약이 이제 가조인 되고 그다음 정식 조인이 10월 2일 날 되고 그리고 각계 의회가 비준 동의를 하고 그런데 이 한국군의 정강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의 의견이 대립함으로써 비준세 교환이 연기되고 그에 따라 조약의 법적 효력 발생도 지연됐다가 1954년 11월 17일에 17일에 한국과 미국 사이의 한미 합의 의사록이 체결됐는데 한미 합의 의사록의 핵심 내용이 뭔가 하면 미국이 한국에게 1955년 회계연도에 7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 경제 원조를 제공하고 10개의 배선 신설을 포함한 해군과 공군이 정갈 약속하는 조건으로 한국은 통일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 국제연합과 미국이 협조한다고 약속했으며 국제연합 사령부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에 대한민국 국군을 국제연합 사령부의 작전 지휘권 하에 둔다. 그렇게 동의를 했는데요. 자, 이와 같은 그 한미 합의 의사록이 조인되고 동시에 같은 날 이제 비준서가 상호 교환됨으로써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법적 효력이 이제 발생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승만 대통령에 있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한국의 생존이 걸린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서 여러 번 말씀을 반복해서 드립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생존이 있어야 뭐 대한민국의 경제적 발전도 있는 것이고 민주화도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안보가 우선적으로 확보되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실현시켜야만 하는 그와 같은 가장 절실한 또 시급한 그와 같은 과제였고 그 과제를 대통령으로서
미국과의 어떤 그 협상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조약 체결을 실현시켰다 하는 것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그 역사적인 어떤 그 역할과 공헌을 우리가 절대로 경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12년 동안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물론 여러 가지 잘못된 점, 우리 모든 사람이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사람은 다 허물이 다 있고 또 역사적으로 중요한 책무를 맡고 있는 공인들에게도 다 인간인지라 허물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우리나라 그 언론계에 거목이셨던 천관우, 연세 많으신 분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는데, 천관우 선생님께서 참 40년 전에 1974년도에 글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역사에 나오는 역사 인물들에 대한 그 평가를 함에 있어서 너무나 지독하게 인색하다는 거예요. 그냥 뭐 조그만 험이라도 있으면 근데 험만 그냥 그 찾아내려고 하고, 그 사람이 한 훌륭한 점, 긍정적인 면, 뭐 그에 대한 평가를 덜하는 그와 같은 못된, 뭐 잘못된 그와 같은 풍토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한 개인이건 공인이건 간에 일생을 살아가면서 공이 과보다 많으면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고, 공보다 과가 훨씬 더 많으면 우리가 비판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인데, 과연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함에 있어서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만큼 공보다 과가 훨씬 더 많은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없는 것, 또 그리고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역사적인 어떤 그 업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중국 속담에 부모가 나무를 심으면은 자식이 심어놓은 나무의 그늘을 덕을 본다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하여튼 대한민국 생존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한미동맹,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라는 그와 같은 큰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후대에 우리가 오늘의 이와 같은 세계의 수많은 나라를 중에서도 지금 어디 가나 다 대접받는 1950년대의 대한민국, 1913년의 오늘의 대한민국, 그거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다른 또 지도자들도 역할도 많이 있겠죠. 그와 같은 그 오늘의 대한민국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 같은 평가에 우리가 인색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960년 4.19 이제 그 혁명 직후에 하와이로 떠나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남긴 그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 말씀도 마지막 그 당부도 역시 우리에게 대한민국에 있어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너무나 중요한 나라다, 동맹국 미국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군요. 1882년 5월에 한미수호 통상조약, 그때는 뭐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해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과 미국은 그야말로 애정의 관계, 애정과 정오의 그와 같은 관계가 반복되었던 그와 같은 관계였고, 그러면서도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 미국은 과거에도 너무나 중요한 그와 같은 나라예요. 조언하 실현해요. 지금도 여전히 미국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것도 조언하 실현해요. 또 우리의 내일에 있어서도 여전히 미국은 조언하 실현하
굉장히 중요한 나라일 수밖에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국가의 어떤 장래랄까, 어떤 국가의 어떤 국가 이익이랄까, 국가의 안보를 책임진다. 뭐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중요하다는 것은 뭐 이미 상식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지도자를 만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역사에서 허다하게 많지 않습니까? 1948년 비록 분단된 그 같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으로서 12년 동안 대통령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일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을 커버하고도 남을 만큼 도저히 그 비교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안보를 확보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는, 또 해야만 하는 그와 같은 당위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함으로써 두서없는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오늘 선생님 강의하시는 걸 뭐 좀 깊이 있게 좀 듣고 수고하신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로 보나 공부하는 과정으로 저는 그렇게 접근해 봤을 때 주제가 방위조약에 대한 게 초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계가 돼서 질문이 좀 강구하게 나가기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니까. 유교사는 이게 현대사입니다. 어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젊은 학생들이 많이 와 있네요. 연세 많은 분들 뒤로 하고. 제 역시 한국 현대사에서 좀 공부를 하고 들다 봤습니다만은 제 나이가 벌써 80입니다. 그런데 강의하는 내용에 오늘 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되었더라면 하는 내용이 좀 담겨 있었으면 하는데, 우리가 읽기는 이해는 합니다만은 유교의 현대사가 벌써 반세기가 넘어섰는데 오늘 얘들이 북침이다 남침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교과서 자체도 이제 문제가 되어 있고, 그래서 국사를 살리네 죽이냐 하는 것이 오늘 기로에 서 있는 하나의 내용 중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갖는 한 부분의 그 내용 같습니다. 근데 내용을 좀 더 알차게 좀 뭔가는 이해하게끔 학생들한테 담는 내용이 좀 구술적이지만은 좀 이야기가 좀 구수하게 해줬으면 좀 좋았겠는데, 뭐 저같이 딱딱해 해가지고 좀 듣기도 오늘 학생들한테 도움이 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것이 좀 미흡하지 않겠느냐 이런 뭐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그리고 유교가 일어나기 전에 하면 소련하고 이북하고는 중국하고는 같이 내용적인 약속이 있어가지고 이제 유교 사변이 그 당시에 사변이라 그랬죠. 동란이라 그랬죠. 남침이 된 겁니다. 뭐 우리 역시 필요한 거고 그랬죠. 그랬는데 거기에 과정에 소련의 모스크바 크레뮴 궁전의 남침에 약속해준 내용 군사 전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서너 가지 딱딱 집어가지고 날짜하고 명기를 해가지고 밝히진 게 남침한 내용을 밝히진 건 오늘 이런 시간에서 사학자로서의 알려줄 수 있는 몫이 아닌가. 이걸 오늘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 슬라이드 가지고는 우리가 판별해서 읽어만 소설적으로 지나가지만은 저 슬라이드가 있음과 동시에 그 문헌에 나와 있는 날짜와의 그거를 연계시키가 딱딱 집었더라면은 학생들 심어주는 핵심이 아주 오늘 이 기회가 값진 것이었겠는데, 그 소련간이 이래 되고 중국간이 이래 되고 남침이 이래 되고 이랬다는 이야기만 한마디 흘렀지, 그거를 공부하는 학생들을 봐가지고 글을 쓰려고 그러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내가 좀 미흡하다 하기보다도 제가 느낀 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뭐 제가 다른 기회에 있으면은 또 유념을 해서 지금 또 좀 말씀하신 대로 젊은 학생들이 6.25에 대해서 생각보다는 굉장히 그 이해가 부족하다는 그 어떤 현실을 감안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학생들도 많이 와 있기 때문에 네, 혹시 그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네.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 PPT 화면에 이제 나왔는데 그건 설명을 해 주시 않았기 때문에 네, 네. 아까 그 항공포로 석방 그 밑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북진 통일론 그렇게 해서 땡땡 해가지고 한국군 중강과 장비 현대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되겠어요. 왜냐? 그걸 그대로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 통일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한국군 중강과 장비 현대화를 약속했다. 한미동맹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겠어요. 물론 앞에서는 방위조약 원인이 그러니까 원인이라기보다는 주 목적이 북한의 재위협 그리고 일본의 위협을 막아내기 위해서 한미방위조약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화면에는 북진 통일론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럼 북진 통일론 뒷받침하기 위해서 한국군 중강과 장비 현대화를 해줬다. 그렇게 해서 한미방위조약을 맺었다. 이런 식으로 오해가 될 수 있겠어요. 네, 네. 이상입니다. 그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에 그 한 1년 가까이 동안 비준서 교환이 이제 안 돼가지고 조약의 법적 효력이 이제 발생을 이제 못하게 되었는데 그 중간에 이제 그 휴전협정 체결이 되고 방위조약이 이제 그 가조인되고 조인된 그 이후에도 이승만 대통령은 욕심이 동맹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도 중요한데 그래도 더 한국의 어떤 방위나 안보를 위해서 보다 많은 그 군대의 정강이 필요로 하고 또한 군대의 현대화가 대단히 필요하다 하는 것을 미국 측에 주장을 하니까 미국은 그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고 그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 간에 또 이제 그 협상을 통한 긴장이 오랫동안 지속이 된 것이죠. 근데 그 결과도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이승만 대통령이 원했던 한국군 정강의 규모만큼은 안 됐지만은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또 다른 예, 저기 고생해주신 차상식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